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당동혁 대표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인사들이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윤절연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는 게 당내 출마 예정자들의 일관된 요구였지만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태인데 오늘 회견으로 파열음은 더 커질 듯합니다. 내란 1심 판결 이후의 야당 움직임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장 대표 회견 주요 내용부터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를 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오릅니다. 기자회견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1심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장 대표는 오히려 이들을 분열의 씨앗이라고 지적하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 대표는 10분가량 발표문을 읽은 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던 지난달 쇄신안 발표 당시 표현과도 차이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장 대표의 오늘 회견에 대해서는 지도부 내에서도 다수가 우려를 표명하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장 대표는 이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선거란 게 고정 지지층만 바라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어떤 전략으로 승리한다는 건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의한 행정사법마비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고 진짜 내란 선동입니다. 장 대표는 또 선거 시스템 변화도 언급했는데 당 안팎에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부정선거론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만 장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대안 제시를 한 걸 거론한 거란 입장입니다. 장 대표 회견 내용에 대해 지도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런 취지면 회견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지적까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강성 지지층까지 안고 가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벌집을 쑤신 듯 했습니다. 이른바 전륜을 요구했던 의원들은 오히려 그런 요구를 하는 자신들과 전련하겠다는 회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장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치권 반응, 변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선 개파를 떠나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 대다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정말 성찰하고 겸허하고 국민에게 더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밀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윤어게인이라고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수 패망의 길, 극우정당 선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 방법이 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숙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장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초 당명 개정에 나설 예정인 장 대표로선 확산일로인 당내 비판 기류부터 수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최고위 회의 도중 장 대표 발언 내용을 접한 정청래 대표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제2의 내란이라며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징계 문제를 둘러싼 내용도 여전합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제도권 밖 애국 시민까지 힘을 합쳐달라고 했는데 정작 당내 인사들은 징계를 통해 하나둘 당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서울 남부지법에 들어섭니다. 지난주 당 윤리위가 SNS에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소위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논란에 이어 또다시 당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두 힘을 합치자고 했지만 정작 당내 인사를 잇따라 징계로 내모는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주십시오. 당내에선 징계 취소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 입장은 완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 입원 발언, 선거법 1심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입니다. 박정훈 의원은 투쟁하자면서 이런 인선을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 공관위는 해당 공관위원이 당시 1심 재판에만 일부 참여했고 당원 가입 이후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1,200쪽이 넘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여러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1일 만찬 상황을 증언합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고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맥 제조하고 예. 그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는 한 번씩 제조한 것 같아요? 한 두 번씩 제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번도 넘었습니다. 2번도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술 많이 먹었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내란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삼았는데 재판부는 수첩 내용이 조악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2달 전인 2024년 10월 비상대권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달랐는지도 상세히 적었습니다. 군이 봉쇄하려던 국회에 수많은 직원들이 야근하는 줄을 몰랐고 출동한 군 병력에 대한 지시는 막연했다며 계획이 너무 허술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을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습니다. 하지 마. 국회의사당 곳곳에 바리케이드 때문에 계엄군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잠깐만요. 집기 좀 들어갈게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 당일 밤 상당히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야근 등 업무를 하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구상한 국회 봉쇄 계획에 중대한 착오가 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계엄이 아니란 판단입니다.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세부적 계엄 계획을 맡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계획의 허술함과 별도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위기는 군 병력 동원이 아닌 정치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구국의 결단이란 기존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1심 선고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낸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단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라면서도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란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도 했지만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의 심경을 전한 것일 뿐이라며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군 간부들에게 계엄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쥐기현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육해 공군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 철저한 과오 반성과 절연을 주문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갑시다. 민주당에선 이틀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동정을 베푼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어제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지기현 재판장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지기현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사위 소위에선 내란, 외환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건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단서 조항을 달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면법 개정안은 보복과 괴멸 이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 제적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뭐죠? 네, 장동혁의 윤수호 선언 왜입니다. 네, 장 대표가 리포트에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윤 전련 요구와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 민심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장 대표의 생각과 관심이 일반인과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당의 첫 번째 목표는 선거 승리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을 긋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판 결과를 비판하고 윤수호 깃발을 들었죠. 선거에는 치명적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러는 건 장 대표의 목표가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더 나아가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 대표 지지 기반은 윤 어게인과 강성 당원들입니다. 지금 윤과 절연하면 그들에게 외면받고 또 당권도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당권을 지키고 대선 주자 입지를 다지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사정 교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그동안 윤 절연 요구에 시간을 끌면서 입장을 피해왔는데 장 대표가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수호라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총선 때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지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 했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에서 지면 사퇴 압박 거세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영남과 일부 지역만 잘 지키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설사 사퇴를 하게 되더라도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당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면 막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차후 전당대회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 체제 출범 후에 당원이 75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거의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친윤, 친장동혁 성향이라고 장 대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참패하면 당 대표 유지는커녕 국민의힘 전체가 쓰나미에 쓸려나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대대적인 정계 개편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당원 표심이 장 대표에게 있다는 판단도 아전 인수식 계산법일 수 있습니다. 민심 앞에 장사 있습니까? 선거에 지면 당심도 바뀝니다. 본인 생각과 다르게 선거에서 지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윤수호 선언에 이 강성 유튜브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장 대표가 뭔가 정치적 결단 시점 때만 되면 유튜버들이 나서 얘기하고 거기에 장 대표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한길 씨, 장 대표를 향해서 윤 어게인과 절연하면 당신을 버리겠다. 지방선거 보이콧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고성국 씨는 김무성, 박정훈 의원 다 제명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장 대표에게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는 막후 조언자이자 후원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의 탈민심화, 극우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역 단체장, 소장파 의원들 반발하고 있잖아요. 좀 흐름을 바꿀 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세훈, 유정복 시장, 대한과 미래, 친한동계 줄줄이 나서서
장 대표를 비판하면서 윤재련하라 하고 있지만 장 대표 꿈쩍도 안 합니다. 네. 반장동혁 진영의 세력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TK, PK, 충청, 강원 지역 단체장과 출마 후보들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권을 장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탈당이나 외부 연대도 당장은 어렵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TK 빼고는 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장 대표를 합법적으로 몰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해법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민주당은 위원정당 해산 청구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선 뜻밖의 호재가 터진 겁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구덩이에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겉으로는 위원정당 해산 청구 얘기하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선거운동을 가장 돕는 게 장 대표와 국민의힘입니다. 괜한 손찌검으로 상대를 살려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 대표 체제와 국민의힘 내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네. 뭐 국회 권력 쥐고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무력하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땡큐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디트 잘 들었습니다. 이틀 전 서해 상공에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가까이 대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당시 출격했던 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용이 아닌 실탄을 장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이 실탄을 달고 출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데 왜 그랬는지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포착된 미 F-16 전투기 출격 사진입니다. 서해에서 공중훈련을 위해 출격하는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에 실탄을 의미하는 노란색 띠가 둘러진 게 보입니다. 통상 훈련 때 파란색 띠를 두른 훈련용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탄 장착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작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대 출격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서해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접 공해상공까지 기동했고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 방공식별구역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탄 장착 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미국의 이번 출격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무력 시위였을 거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탄을 장착한 저희는 이번에 중국과의 어떤 긴장 상태가 실제적인 무력 충돌까지도 비화가 가능하다는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같은 날 동해상에서도 러시아 정보기가 접근해 미군 B-52 넉 대와 우리 공군이 함께 대응 출격하는 등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일본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어갔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은 1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헛소리는 무시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일본 새 내각 출범 이후 실시된 첫 시정연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の下で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中、首脳間の信頼関係を基礎とした率直な意見交換を通じて 모태기 외무상도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기시다 우미오 전 총리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이후 외무상의 독도 망언은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즉각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대신 예년처럼 차관급 민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개선 기조가 이어지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매니저 갑질 의혹으로 고발된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 지금도 조사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오후 3시부터 불러 6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건 처음인데요. 전직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지 2달 만입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료법 위반 사건도 수사 중인데요. 다만 오늘은 매니저 갑질 관련 내용만 조사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나중에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당초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연기한 뒤 오늘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할 경우 밤 늦게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이 거짓 주장을 하며 수억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호주 시드니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괴한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먹과 발도 모자라 둔기로도 때렸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교차로 남성 한 명이 검은색 상하이를 입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또 다른 남성은 발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이 남성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습니다.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으며 둔기를 휘두르고 때립니다. 피해자들이 손을 들고 싸울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전 3시쯤 호주 시드니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괴한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는 23세, 28세, 29세 한국 남성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들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고 피해자 3명은 구급대원에게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가해자들이 백인과 중동계 남성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들에게 싸우자고 말을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남성 가운데 한 명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들이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어린 친구들이었고 폭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원장이 수년간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원장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김모 원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에서 나옵니다. 성폭행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 원장은 수년간 시설 내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색동원 사건 내사 착수 9개월 만에 김 원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성폭력 피해자는 6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이나 폭행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2008년 개소 후 색동원을 거쳐간 87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운동도 시키고 하길래 좋은 데다 그랬지. 저 안에는 우리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경찰은 오늘 색동원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색동원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것인지 수사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색동원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한 남성이 음주 단속에 걸리자 난폭 운전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경찰이 추격 끝에 멈춰 세웠습니다. 허유화 기자입니다. 경광등을 켠 경찰차 옆으로 경차 한 대가 빠르게 도망칩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르게 달리고 불법 유턴까지 합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도주극이 벌어졌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끈질기게 추격하던 경찰차 3대가 애워싼 뒤에야 아찔한 질주가 끝납니다. 경차 운전석에서 40대 남성이 손으로 연신 얼굴을 감싸며 끌려 나옵니다. 남성은 경찰차를 피해 약 2km를 도망치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도주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음주 단속 중이었고요. 감지가 돼가지고 차를 한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이 이제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하차 후에 이제 좀 술 냄새가 났었고요. 음주운전 차량엔 가족 1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부동산을 겨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출 갈아타기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도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냐며 한 번에 대출을 해소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가 불가능한데 기존 대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폐지와 대출 규제 등을 지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모두 다주택자의 매물을 회수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메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집은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에 좀 내놔라.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하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서울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월세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업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을 강화하는 것이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월세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물이 줄면 임대 수요도 줄 거라고 했지만 매년 결혼과 세대분리 등으로 새로운 임대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마치 봄이 온 듯한 날씨였습니다. 서울 기온이 13도까지 올랐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합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으로 가는 시민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볍습니다. 두터운 겨울옷은 벗어 소매에 걸친 채 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초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얇게 입고 나와도 편할 정도로. 제가 살던 곳보다는 북쪽이라서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이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13.8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넘어 평년 기온을 6도에서 7도가량 웃돌았습니다. 특히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 남부지방은 20도까지 올라 올 겨울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4월 중순 기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봄 날씨는 오래 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요일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 동해안엔 초속 25m의 돌풍이 예상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남고북저형 기압계에서 기압차가 커져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린 뒤엔 북극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월요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렇게 유리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식을 막는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이 아름답고 정교한 석탑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최근 이 유리막을 걷어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거대한 유리 보호막에 갇힌 원각사지 10층 석탑. 시민들이 유리벽에 바짝 붙어 탑을 관람합니다. 하지만 유리가 푸르스름한 데다 햇빛을 반사해 안을 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잘 안 보이죠? 반사가 돼가지고 되게 좋았죠. 가까이 가게 되면 아주 이게 색인 게 다 보이거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10층까지 균형을 이루며 층층이 쌓아 올린 500여 년 전의 뛰어난 석공 기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탑심마다 새겨진 석가모니와 용 등의 부조는 섬세함이 살아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물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조각들이 굉장히 잘 남아 있거든요. 조형적인 미술을 아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유리 보호막을 걷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막은 산성비와 조류 분변 등의 오물로 대리석 재질의 탑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 27년 전 설치됐습니다. 석탑이 이렇게 유리 보호막으로 꽉 막혀 있다 보니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도 있어 왔습니다. 종로구는 유리막 철거 이후 탑을 어떻게 관리할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앞서 다음 달 4일부터 9일 동안은 사전에 신청한 시민들에 한해 내부 관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른바 내란 공세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여권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국회의원 모임에 대해 유시민 씨가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공격하자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당내 지지층도 덩달아 분화하는 모양새인데 고승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은 이상한 모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건데 자신이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친명계 커뮤니티를 겨냥해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를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 104명이 소속된 공소 취소 모임은 기자들과 만나 유 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혁명의 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분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이거 성과와 업적으로 통해서 입증하겠다. 모임 소속인 최현일 의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유 씨의 과거 발언 논란까지 소환해 수준과 품격을 돌아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시민 작가와 유튜버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친명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차기 전당대회를 둘러싼 사전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지자들도 분화하는 모습입니다. 친명계 커뮤니티엔 유시민 작가를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지지자들을 악마화하지 말라는 글이 올라온 반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엔 대통령 이름을 팔아 정치질한다. 대놓고 개파를 만든다며 친명계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참 묘합니다. 이곳에서 5선을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복당 신청을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권 내 출마 희망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른바 명심을 둘러싼 신경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사퇴 이유를 인천 계양을 출마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한 건 처음인데 역시 같은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한 날 지역구 사수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송 전 대표는 인천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면서도 계양을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고. 정청래 대표님과 각 최고위원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 출마설이 나왔던 김 대변인과 함께 인천 계양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지역구 물려주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SNS에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전재수 전 장관의 글을 공유한 걸 두고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콕 집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내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불만 기류가 감지됩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의원은 대통령의 좌표가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경쟁 후보로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남미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가스가 담긴 화물차가 폭발했습니다. 불은 주변 차량 수십 대로 옮겨 붙었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도로 위 여러 대의 차량이 불타고 있습니다. 새빨간 불길 위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의 기세는 잦아들 줄 모릅니다. 현지 시간 19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액화가스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복이 후 차량이 폭발하며 도로 위 큰 불로 번졌습니다. Mucha gente quedó atrapada, otra gente que venía atrás de un bus empezó a escapar por los vidrios. Yo me cubrí con una barra New Jersey. Bueno, como pueden ver, el vehículo quedó calcinado.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전신의 절반 이상 화상을 입어 인명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화물차 인근을 달리던 차량 50여 대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Por causas que se están investigando, este conductor pierde el control del camión, colisiona, choca con la barrera de contención y vuelca. A raíz de eso y del producto inflamable que él, ¿no es cierto?, transportaba. 인근의 고철 처리장과 시멘트 공장으로도 불길이 옮겨 붙었고 추가 폭발 위험에 칠레 당국은 냉각 처리를 하며 주변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칠레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 가능성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And they're all 2,000 years old. And you'll be able to see this forest instead of a single tree. 세코이아는 한 그루가 아니라 숲으로 존재합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이유는 혼자 강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얽혀 있어서입니다. 옛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푸른 절개를 떠올렸습니다. 충신 성산문의 시조는 또 어떻습니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겠다는 가슴 뭉클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길을 간다고 해서 늘 정의를 뜻하진 않습니다. Canst thou not see the monstrous giant, the one who can prevail against me? 풍차를 향해 돌진했던 돈키호테처럼 확신이 지나치면 시대를 거스르는 광기가 되기도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있었던 법원의 내란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데 글쎄요. 표를 누구에게서 받으려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국 갤럽 조사 한번 보시죠. 정당 지지율이 여당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동률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한 말인지 아님 그냥 본인의 아집을 드러낸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걸 문제 삼으며 위헌 논란이 큰 법안들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양쪽 모두가 과합니다. 계엄 이후 두 쪽 날 뻔했던 나라를 그나마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사법기관의 판단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승복하면서 내전 상태를 면했습니다. 법치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쪽이 이를 거부하고 가진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쪽도 보기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목소리 큰 소수, 자신의 지지 기반만 보고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정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선거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요?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20일 윤정호 앵커 칼럼, 뒤늦을 후회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4월 중순에 달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사이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건조한 데다 바람도 더욱 강해져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4도, 청주와 광주 3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17도, 대전과 대구 19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월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화요일에 또 한 번 비나 눈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